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도 있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어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성장이 좀 거의 멈춰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인 것 같은데 긴축 이후의 시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저희 경주마에서 가장 스마트한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구현 매니저님, 오늘이 마지막이시라면서요? 네, 어쩌다 보니 올 3월까지만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 한 방송인데 1년 하셨다면서요? 저희 경주마에서? 1년이 조금 안 된 것 네.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방송을 했었고요. 방송을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주마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걸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고객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의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김태용 대표님은 제가 다른 방송 종종 보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 네. 깨방정도 많이 떠시는 것 같고. 아, 네. 일단은 제가 플랫폼에 따라서 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 깨방정은 없고 굉장히 좀 자중하는 느낌이시던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자중 안 하셔도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지금 20bp씩 하루에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지표가 아니잖아요. 원래 국채 금리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판단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원래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이런 섹터 혹은 그런 거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워낙 가볍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ETF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량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고 정형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스닥과 채권, 그리고는 금과 채권, 그다음 달러와 다른 외환까지도 한꺼번에 묶어서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채권이 또 좀 강한 수급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채권 강세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부분도 채권 강세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채권에 대한 뷰가 혹은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강화되면서 이게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 파산 이외에는 특별히 경기 침체 시그널이나 이런 게 감지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일단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작은 은행들이 도미노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 작은 은행들이 미국 전체의 상업 그리고 산업 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대출을 더 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는 올 초까지만 해도 올해 1.5%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것보다 0.3% 낮춘 1.2%로 가이던스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약 25bp에서 50bp 정도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 다시 말해서 은행들이 도미노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세계은행 그 멘트는 뭔가요?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앞으로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말 그대로 방어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 성장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목표 성장률, GDP 성장 목표치가 5%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평균을 놓고 봤을 때 2%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1980년도 이후에 가장 어려운 1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은행 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라는 이런 자료도 나왔듯이 지금 말 그대로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또 돈으로 막으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걱정거리가 지속되는 부분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박스권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박스권으로 가도 어떻게든 우리 살긴 살아야겠죠.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은행 파산 얘기 한창 나올 때는 우리가 2차 전지 코스닥 이쪽이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뭐 은행 파산 좀 해결됐다는 얘기 나오니까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뭐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좀 빠지니까 다른 나머지 종목들이 좀 선전하는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굵직굵직한 수주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소재 업종들이 뭐 신규 수주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갈망, 너도 나도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성장을 하는 섹터가 굉장히 적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 투자 유니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부분이었고요. 뭐 에로베우라는 테마도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뭐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섹터가 유일했던 게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갈망 속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의 랠리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의 시장의 특징은 2차 전지 업종들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물론 장 막판에 말아올리기는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다른 테크주들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테크주들로도 좀 수급의 온기가 전해진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는 또 2부에 또 준비가 돼 있고요.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여기 서정진 회장이 등판을 했고 삼형제 합병 계획도 뭐 발표를 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밀렸거든요, 오늘. 지금 뭐 셀트리온이 과거에는 지금의 에코프로 정도 수준의 주식이었다 그러던데 이 상황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먼저 되짚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에코프로처럼 혹은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는 그에 부합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의 투심을 이끌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뭐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연간 성장률이 뭐 여전히 빠르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주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성장률이 40%, 5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투심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서정진 회장이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복귀한다라는 이슈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급도 조금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조금은 실망 매물로 쏟아졌다. 혹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정도로 보시고 향후에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향후에 3사 합병의 합병 비율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오늘 뭐 서정진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후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연말에 나오는 또 포트폴리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또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실적에 대한 뭔가 전망치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증시 좀 어떻게 흘러갈지 화요일 첫 코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죠. 4월에 우리 증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응답자 10분 중 7분 이상이 뭐 상승, 4월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네, 두 분도 같은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도 한번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4월에 우리 증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상승입니다. 저도 상승입니다. 두 분 다 상승에 베팅을 네. 해주셨네요. 악재가 좀 가셨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일단은 지난 3월 FOMC에서 네. 지난 12월과 비슷하게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를 5.10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5.0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껏해야 금리 인상 한 번 남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VB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가 5.1% 정도다라는 거는 이번 3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거나 기껏해야 5월 달이다. 5월 달이 마지막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4월에는 FOMC가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4월은 조금 다른 월에 비해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좀 기운이 나는데요.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월의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3월 FOMC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은행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정말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 있냐? 라고 보면은 지금 고용 자체도 미국에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려와 다르게 아주 강한 고용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지난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이 이번 1분기 실적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분기 EPS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든지 혹은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EPS가 이제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하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미 비용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은행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심리를 돌려세울 만큼 돈이 풀렸다라는 시그널이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이던스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더 환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모처럼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면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현재 지금 2,400 초반대에 있는 이 코스피 밴드가 4월엔 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좀 예상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네. 지수 자체로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가 어려운 게 대한민국 증시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어제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의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이고 있지만 네. 여전히 수요에 못 맞추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거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 많이 가격의 하락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다 보면 마진율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보다도 마이크론의 주가가 훨씬 더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의 주가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내내 적자를 볼 거다이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재고에 대한 재고가 조만간 줄어들 거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네. 1분기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희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업종이 껑충 뛰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은 지수 자체는 박스권이어도 오늘 시장처럼 예를 들어 2차 전지 업종에서 엑시트한 자금들이 다른 테크주들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수 같은 경우에 네. 특히 제가 아까 전에 좀 불장을 말씀드렸다, 좋은 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테크주의 EPS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시장에서 뭔가 본인들의 R&D 비용을 축소를 하고 캐펙스 비용을 축소하면서 본인들의 주당 순이익, 말 그대로 본인들의 PER을 끌어내릴 수 있는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들은 테크 기업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수요가 돌아오는, 소비가 돌아오는 이 사이클은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S&P 500 혹은 코스피처럼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이나 에너지나 이런 업종들이 모여 있는 이런 무거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수인 나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심리가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기업 혹은 뭔가 좀 더 가는 기업이 더 갈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심리가 좋은 장들이 4월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에 두 분 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그렇다면 올해 연간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김태형 대표님 뷰가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뷰가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에 계신 분들과 뷰가 완전히 다른 상저하저를 좀 많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돌아설 수 없고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녹여내는 그러한 정책을 쓸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쉽게 S&P 500이든 아니면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돌아서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에 은행 사태가 좀 긴급하게 터지면서 대처를 보아하니 이번에도 좀 위기를 키울 생각이 없고, 그리고는 우리가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풀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말 그대로 터지지 않는다를 증명해주는 이제 중앙은행의 정부의 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방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고금리는 유지를 하되 계속해서 돈은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연말이 되면은 좀 더 상승론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저하고네요. 네. 보시는 게 뷰가.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요? 저는 기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 그리고 뭐 생각보다도 그 안에 뭐 SVB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기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3월일 거야, 5월일 거야, 6월일 거야였다가 SVB 사태 때문에 3월이냐 5월이냐로 갈려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를 거다. 따라서 지금 이미 1분기가 지났지만 네. 저는 중고 하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다른 네. 뷰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했던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서 금리를 인하했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물론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가 연착륙을 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경기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은행 사태들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여름 즈음까지는 서머랠리를 즐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당분간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는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여기서 조금만 더 네. 첨언을 하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FMC에서도 파월 의장이 올해 내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준금리 움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시장금리는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시장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가 또 모기지 금리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지만 모기지 금리 역시도 6%대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기준금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돈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시장 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네. 대표적인 게 연준의 프록시 펀드 레이트를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부터는 연준이 가이던스를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이만큼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시장에서 미리 그 시중금리가 그 이상치로 올랐다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실질 시중금리가 빠지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부터였거든요. 그 작년 11월이 가장 높은 실질 시중금리였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다이고 그 이후로 실질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 가시면 안 되죠? 두 분 네. 케미가 이제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023년 3월 그야말로 2차 전지의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먼저 투표 결과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데이터 주시고요. 지금 10분 중 8분 이상이 지금 LNF 더 간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고 또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뭐 더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10분 중에 8분 이렇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엠텍은 리튬 관련주는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했거든요. 네. 지금 보통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하나가 쉬어도 다른 게 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주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이제 테크주 쪽으로 좀 옮겨간 느낌이었어요. 뭐 오늘은 2차 전지 이제 달라진 좀 느낌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오를 만큼 올랐다 아니면은 아니다 더 간다 요걸 가지고 이제 두 분과 투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김태형 대표님. 전 단기적으로 빠지고 네. 올해 5월까지는 더 간다. 5월까지는 더 간다. 네. 네. 김태형 대표님은 끝났다고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에코프로를 어떻게 보면 좀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밀려 있는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수급을 가릴 것이다. 말 그대로 저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로 분류되는 TC스틸이 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지금은 대장주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2021년도 여름에도 한번 확인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올랐던 종목들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양극재에서 출발했던 이런 상승이 그 다음에는 뭐 동박까지도 이어지고 장비주까지도 이어지고 최근에는 KC가는 업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들이 알루미늄 주식들도 건들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번 다 돌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다음 이슈, 다음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꺼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도 이미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있던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레벨업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심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왜 5월까지는 더 간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오늘 하락에서 이제 흑삼봉이라고 하죠. 이제 바닥에서 적삼봉 상승 3개가 연달아 나오면은 턴어라운드의 신호로 보는데 오늘은 반대로 흑삼봉이었습니다.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좀 많이 깨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좀 보합으로 이끌어 갔고요. 그리고 방금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코프로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코스닥 시총 1, 2, 3등이 다 2차 전지 관련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거든요. 근데 이 대장으로 있는 에코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주사인데 PER 기준으로 포워드로 10배예요. 삼성물산이 12배인데 일단은 물산보다 쌉니다. 엄청 비싼 수준, 엄청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다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급등을 했지만 저는 이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MSCI 코리아 지수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편입을 해야 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7,2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도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고 7,200억이 엄청 큰 수준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5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MSCI 리밸런싱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외국인의 수급이 7,200억 원 정도가 있다라는 거는 당분간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로 인해서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BM이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MSCI 리밸런싱의 편입이 확정이 된다면 이 기대를 가지고 이 7,200억이라는 수급을 이 과실을 향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너도나도 쏠리게 되면 다시 한 번의 좀 커다란 폭의 슈팅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하이닉스 주주총회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김 대표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월 초부터 계속해서 CFO가 외부 행사 자리에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진행했던 그 우리가 상각, 재고 상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번 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오늘 밤에 얼마나 안 좋은가가 숫자로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분기부터 이번 분기 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지난 4번의 실적 발표 때 반복되었던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발표. 이게 이번에도 또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 반도체가 다음 분기는 바닥을 찍을 겁니다. 메모리가 다음 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겁니다인데 그게 벌써 4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까지도 또 그게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반도체가 또 못 가느냐라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도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90가 넘게 가던 친구가 $50까지 밀렸고 여전히 $6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을 찍은 건 맞는데 이 바닥이 확인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강구현 매니저님 잘 가시고요. 이제 내일을 준비해 볼 차례죠. 금방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주가 상승의 냄새를 맡아보는 코너죠. 경주마 시그널 시작합니다. 업종 종목 공부, 제가 볼 때는 이분들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 없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웬일인지 좀 잠잠하던데 어제 이정민 본부장님이 2차 전지주 4월에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네. 두 분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2차 전지주 뭐 오늘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정도랑 양극재 종목들 일부 조정은 나왔지만은 오늘 대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을 강했고 쉬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도 장중적으로 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주는 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2차 전지의 주도주들이 쉴 때 상승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대체하는 종목들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주고 그러면서 장중 조정으로 2차 전지가 끝나면서 주도주는 놓지 않은 이러면서 또 이제 2차 전지 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좀 소위 말해 죽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오늘 뭐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 팀장님. 일단은 확실히 2차 전지가 확실히 좀 코스닥에서 힘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가 지금 다 어쨌든 2차 전지인데 세 종목의 좀 등락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환매가 조금씩은 돌고 있는 모습 좀 나오거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아지니까 오히려 체감 지수는 좀 좋아지는 양호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 좀 오랫동안 쉬었던 뭐 통신 장비라든지 뭐 조선 부품까지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아 확실히 좀 이제 수급이 조금 분산되는 모습이 여기 또 뉴스플로우에 좀 약간 자극을 받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아직까지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가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나 바이오 정도밖에 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조금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시장의 중심에 2차 전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매수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님은 2차 전지주 뭐 지금 상황에도 앞으로 더 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말대로 실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LG전화 공장 7조 2천억 투자권을 봐도 이게 사실상 확정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통상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배터리 쪽 종목들이 대부분 3년치는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정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3년치에 대해서는 매출이 확정된 실적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섹터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장 뭐 몇 달 후, 1년 후의 실적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금 실적 상황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에 특히 배터리랑 양극재 쪽은 물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실적 예측이 명확하게 지금 되고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2, 3년치를 땡겨와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건 올해 정도 수준이 반영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여력이 상당히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실 때 그러하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보폭이 남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1조 7천억 정도 규모로 LG전 공장에 투자를 하려다 하다가 네. 잠시 이제 그 보류를 하다가 이제 7조 2천억으로 이제 확정을 줬고 네. 공장도 단독 공장으로 지금 짓는다 했거든요. 합작 네. 공장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테슬라 쪽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라도 이제 그 고객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단독 공장으로 간 것 같고 네. 일단 원통형과 ESS 배터리가 양쪽으로 지금 투자가 돼서 환산으로 이제 원통형은 27기가와트시 그리고 그 ESS 배터리는 16기가와트시 정도인데 이게 ESS는 LFP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일단 이제 2025년도에 그 원통형 배터리는 완공이 되고 26년도에 이제 ESS 배터리 쪽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 LFP 형태로 들어가지만 이게 또 완성차 형태로 그러니까 전기차용으로도 만든다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원통형까지 가고 요게 또 LFP 배터리까지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쪽에 사실상 파라소닉이 뭐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캐파를 나머지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밸류체인 업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네. 어제 나타났고 오늘 잠시 쉬었지만은 이건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또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소재 쪽보다도 광물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윤 팀장님?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먹이사슬을 보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뭐 리튬 같은 좀 광물 쪽에 좀 가장 좀 최상단에 있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좀 파워를 좀 낼 수 있는 좀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결국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 좀 아웃퍼폼하고 있고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셀 3사가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 거기다 또 이제 또 IRA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같이 겹치면서 사실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런 광물 관련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네. 금연 같은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조정을 해서 받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한 좀 제가 볼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광물하면 역시 뭐 리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니까 네. 당연히 리튬이 먼저고요. 네. 그러니까 2040년까지 리튬 수요가 이제 2020년 대비해서 한 40배 정도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2030년 가서는 아예 지금 공급 부족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광물이 지금 리튬이라서 이 리튬 쪽에 이제 그 공급 그 얼마큼 확보하느냐 이게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의 그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리튬을 가진 자가 최상단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중남미에서 뭐 리튬 협의체도 뭐 구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죠 와렌테나에서 먼저 요거 제안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리튬 보유국들 중심으로 뭐 칠레라든가 볼리비아, 브라질 정도,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같이 참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들 국가의 대부분 전 세계 리튬량의 절반 이상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이제 단순히 그 생산뿐만 아니라 직접 나중에는 이제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만큼 얼마큼 이게 그 기술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리튬을 광산을 아예 그냥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또 이제 칠레라든가 지금 아르헨티나도 리튬을 좀 전력 자원으로 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이걸 다 갖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네. 방법이 없을 텐데 이제 다른 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진출해서 그 나라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로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가진다 하면은 우리한테도 이게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는 분야가 리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광물 하면은 이제 막 바로 떠오르는 주식이 바로 앞서서 얘기하셨던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주가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보다는 약간 철강 쪽 관련해서 올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약간 좀 그러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조선이라든지 사실은 좀 화학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코스피 쪽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로서 좀 움직이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전날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은행주들의 어떤 좀 아웃퍼폼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좀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리는 어떤 정부의 의지도 좀 반영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에 좀 어떤 경기 민감 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올 하반기 정도면 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2차 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최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2차 전지에서 좀 선순환이 빨리 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쉴 때마다 조금은 좀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좀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에코프로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늘릴 때마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는 확실히 뭐 2차 전지랑 철강 양쪽의 수혜를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철강 쪽으로 뭐 굳이 언급을 드리면은 매년 이제 4월에서 6월 사이가 네. 철강 쪽이 이제 그 호황기입니다. 그 성수 기간이 4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있으면 4월이 시작되니까 이제 철강 쪽은 이제 수요가 이제 그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강 쪽의 반등의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의 소재 그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가장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리튬에서 염호형이 있고 광산인데
국내 둘 다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동사는 이제 니켈 광산과 흑연 광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를 리튬과 니켈로 생산되고 또 이제 이게 또 양극재랑 전구체 쪽으로도 이제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납품이 되면서 이게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향후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차세대 전지 소재 이것도 좀 연구를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네. 이를 또 리사이클 통해서 다시 리튬과 니켈을 이제 추출해내는 이런 이제 리사이클 사업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랑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에코프로가 갔던 것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 리튬 때문에 그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에코프로가 지금 국내 유일하게 상장사 중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상장사고 리튬 매출이 최근에 10배 증가했는데 네. 지금 올해 9월 달부터 리사이클링부터 시작하는 이제 리튬 매출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올해 하반기에 43,0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변환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내년도에 광탄 리튬의 매출이 발생하고 또 아르헨티나 그 수산화 리튬 공장이 이제 2024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매출이 발생하겠죠. 2025년에 또 광양 쪽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치면 93,0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목표가 이제 2030년까지 광탄 리튬을 15만 톤, 그 염수 리튬을 12만 톤 목표를 하고 있고 네. 또 수산화 리튬 캐파도 지금 2030년까지 30만 톤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 그 국내 아마 그런 그 염호랑 광산까지 모두 다 리튬을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게다가 니켈도 22만 톤, 양극재 61만 톤, 응급제도 32만 톤으로 이제 그 캐파를 목표로 잡고 있어서 아마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가장 완벽한 기업이 향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될 거로 봐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에코프로 다음의 주도주가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까 철강은 4월이 4월에서 6월. 왜 그때가 그때 수요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왜 제일 많아요? 겨울 날씨가 제일 봉사가 많아지는 네. 그런 봉사가 많아져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여민 팀장님 2차 전지도 보지만 이제 좀 다른 쪽도 눈 돌려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네. 일단은 어제 오늘 이제 좀 수급적인 어떤 특징주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뭐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좀 디스플레이까지도 좀 약간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뭐 신사업 관련돼서 특히 이제 국가의 좀 운명을 걸 만한 좀 전략기술 관련돼서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2027년까지 5년간 25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찍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좀 차례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 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뉴스를 한 대여섯 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투자와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번 주는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윤 팀장님이 OLED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요 오늘의 이 준비하는 주도주 소개를 어제 주셨어요. 이 아이템을. 네. OLED 주목해라. 그러고 나서 오늘 테마 중에 OLED가 제일 강세를 보였거든요. 신기하게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주부터 좀 수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 투자 뉴스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뭐 아이폰 15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신제품 내놓은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상당히 많은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봤을 때는 네.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새로 생긴다는 부분들 여기 뭐 전장에 대한 수요까지도 좀 새로 생긴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좀 같이 엮이면서 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좀 원고를 좀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적중했습니다. OLED 이슈가 뭐 여러 개 오늘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뭐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죠. LG 디스플레이가 네. 이제 1조 원을 LG 전자한테 차입을 했다. 이게 뭐 OLED 경쟁력 강화에 쓸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뭐 투자를 위해서 차입을 했고 원래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금 마련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금 그 적자가 많이 심한데.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장 쪽에 이제 수주 산업 쪽이 지금 수주 잔고가 10조가 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아마 계속 투자 좀 일어날 것 같고요. 뭐 여기 이제 LG가 이제 크게 투자한다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고.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은 LG
LG 디스플레이가 추구하는 상황이 지금 수주 산업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3년도까지는 수주 산업의 그 매출 비중이 30% 정도에 머물렀지만은 이제 2025년까지 50% 그리고 2027년까지 한 70%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회사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후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제 수주 잔고가 수주 산업 비중이 매출 비중이 50%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어닝 쇼크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때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 가치가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비록 적지는 않지만 충분히 쌍 구간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 달 전쯤에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 봐야 된다. 전장용 OLED에서 섹터 분석으로 갖고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그 TV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 그때 섹터로 다뤄서 네. 그때 삽픽으로 덕산 네로스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 이렇게 입증이 또 되고 있고요. 제2 OLED가 파산한 그 이슈도 뭐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뭐? 네, 결국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들이 계속 파산을 하는 상황. 네. 상당히 저희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2 OLED가 큰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용인 쪽에다가 20년간 300조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아산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일 때 지금 디스플레이 전략단지 육성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뉴스와 더해서 지금 이제 투자 뉴스가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폭발적인 좀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에서 지금 전장에 관련된 뉴스를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장용 OLED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지금 5,60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2027년에는 12억 달러로 지금 연평균 54% 정도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게 OLED가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TV에 좀 강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휴대폰에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 네. 이 이제 전장용 특히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사가 아니면 동승자가 좀 차량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한 좀 디스플레이를 좀 OLED 쓴다는 것 자체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이 좀 넓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SP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좀 미래차로 많이 변환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새로운 수요처로 좀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OLED의 어떤 시장에 이제 다시 한번 좀 LCD에서 좀 OLED로 가면서 또 전장까지도 같이 좀 개화할 수 있는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다 어떤 좀 호재성 뉴스로 지금 이제 수급을 좀 동반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장 OLED 이쪽 좀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4분기부터 루시드인가요? 거기에 뭐 전장 OLED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들어보니까 뭐 한 10,000대인가 뭐 1년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 마진이 좀 나는 사업인지 궁금한데 어때요? 그 듣지 못한 뉴스긴 한데 네. 그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제품을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T자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체형으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뭐 ADAS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애널로그 형태로 작동했던 건 모든 걸 다 디스플레이 했고요. 심지어 이제 그 기어 버튼까지도 다 이제 그 전자식으로 된 정도로 T자 형태로 그게 이제 이번에 CES에서 전시가 됐었는데 네. 그런 형태로 납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토비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그 패널을 지금 LG 디스플레이에다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뭐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들을 봤을 때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괜찮지만은 관련된 밸류체인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좀 다른 내용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장 마진이 괜찮은 거예요? 수익성이 괜찮은 사업 맞죠? 네, 일단 전장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상당히 커가고 있고 지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평균 54%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이 좀 커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닥친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애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애플이 사실 단가를 상당히 낮추는 데 상당히 강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이폰 14 모델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좀 추가적으로 패널을 좀 OLED 패널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OLED를 공급했던 회사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폰 15가 올해 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4개 기종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금 OLED 패널이 또 들어갈 것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아이폰의 어떤 이제 OLED를 좀 공급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가격 결정력까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투자의 포인트, 단기간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애플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좀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뭐 영업이 거의 6조까지 냈기 때문에 애플 효과가 지금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상당히 현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현금 창출력을 좀 동원을 해서 또 다른 또 신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알아서 기술력도 좋고 잘 나가는 기업인 것 같은데 네. 보면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정부도 막 여기 막 지원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뭐 OLED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수익을 어떻든 따돌리고 하면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거는 어쨌든 필요한 얘기 때 당연한 얘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늘 OLED 종목들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 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삼성.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 지금 장비 발주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그 디스플레이 업체 자체가 지금 LCD 라인을 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패널들을 OLED 패널을 조달해 상황에서는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추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그 올해 2분기 중에 이제 8세대급 IT용 OLED 라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네. 장비주가 오늘 더 강했던 이유도 네. 4조, 5조 투자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거의 그 저가형, 어떤 중간 저가 공세로 고전했던 게 이제 LCD 쪽인데 지금 OLED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인 것처럼 그 전장 쪽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노트북에서도 태블릿도 가고 TV로 넓혀지고 또 전장으로 확대되는 이런 그림에서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금 투자가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기관들의 플레이가 이런 모멘텀 나왔을 때는 뭐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단번에 그날 다 시세를 다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어떤 매매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날은 따라붙어도 되는 상황이라 보고요. 시세 그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수익성은 더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적자는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지금?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조금 심한 상황이라 듭니다. 뭐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차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 OLED도 지금 세대가 좀 변경이 되고 있는데 6세대에서 지금 8.7세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경을 하고 있고 좀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7세대 신규 투자 라인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뭐 내년부터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실은 이제 어떤 투자의 관점, 그다음에 수주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아니라 좀 내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패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플 좀 시장 특히 이제 이 조그만 어떤 모바일 시장으로 진출을 좀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분명히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네. 측면에서 주가가 좀 오늘 좀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또 어떤 유망 종목이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들 말고 어디가 있을지 종목 하나씩만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거 얘기를 해주시자면. 저는 OLED면 그냥 상징적으로 덕산네오룩스가 그냥 탑픽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덕산네오룩스.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선 이번 주에도 주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11선 조정이 나오면 금액으로 아까 선을 그어보니까 4만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아래 이하 정도 조정 왔을 때 거기서는 좀 잡아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일단 덕산네오룩스가 제가 볼 때 대장주 좀 따라가는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먼저 지금 이제 덕산네오룩스가 박스권을 좀 뚫었고요. 지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오늘 좀 뚫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보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잡기에는 오히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쉽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OLED 쪽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뭐 2차전지 관련돼도 어떻게 보면 또 사업까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모멘텀 좀 상당히 풍부해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죠.
뭐든지 한 방향으로만 가는 시장은 없죠. 우리의 인생처럼 주식도 뜨고 지고를 반복하는 게 당연지사 같습니다. 혹시 지더라도 다음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투자의 진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